네, IMF에 이어서 OECD 역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하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한국 경제가 순항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자, 2018년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라고 했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한 지 꼭 10년째가 됐는데요. 그렇죠. 일단 IMF 이후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10년 주기로 위기를 반복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예. 올해가 지도 10년째여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한국 경제 전망부터 좀 거시적으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10년 주기 위기 반복한다는 건 속설에 불과하고요. 예. 그건 이제 사실은 아니고 점점 이제 소위 경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세계 각국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호경기는 더 오래가고 불경기는 점점 짧아지는 그런 추세이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게 사실입니다. 예. 한국 경제로 봤을 적에는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대폭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3% 성장을 했는데 예. 올해는 그 정도의 성장률은 아니겠지만 수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고 내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3%를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내느냐, 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화합을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과거 한국인들이 보는 우리 경제 전망 추이를 좀 보면 예.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좀 우세했고 90년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교차해서 혼재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비관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위치해야 될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위치해야 될 곳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더 현실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7%에서 10%씩 올라갈 적에는 예.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하면 되는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대학을 졸업하면 갈 곳이 5군데, 6군데씩 그냥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고 예. 또 거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성장률도 낮아졌지만 또 저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어느새 저희를 뭐 쫓아왔다. 거의 다 왔다. 내지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누구를 추격하든 추격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아무도 누구를 따라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IMF도 그렇고 OECD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셨고 또 방금 전에 방 교수님께서도 3% 성장률을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실종됐던 3%대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3%에 우리가 지금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미국이 2018년에 2.3%를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얼마나 큰가요? 또 발전해온 역사가 또 얼마나 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는 3%가 아니라 최소한 5%는 바라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3% 성장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우리가 마련해주고 싶은 일자리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중장년들에게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을 이제는 성장을 과거 어느 한때처럼 도외시하고 그 성장을 죄악시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3%가 넘었던 성장률은 사실 반도체가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이 올해는 크게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렇다면 3%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업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 반도체가 작년에는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또 올해는 그만큼보다는 좀 더 비중이 좀 적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작년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힘을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여전히 반도체의 성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접는 휴대폰이 나온다고 하고 점차 더 신기술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해서 지금 각국이 너무도 지금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해 봤을 적에 저희가 새롭게 어떻게 빨리 신성장 산업들을 펼쳐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민주노총 불참했습니다. 예. 한국노총만 참석을 하면서 그렇죠. 결국에 이제 반쪽짜리 노사정 타협안이 나오면서 나중에 더 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노총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상균 위원장을 정부가 지금 석방을 해야 됩니까?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면 그걸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나라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근거한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석방의 대상,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서는 그것은 민주노총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 적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자기들이 기여했다라는 그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 문재인 정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예. 오히려 더 성숙된 자세로 그 노조 운동의 틀마저도 좀 더 성숙된 노조 운동으로 바꿔가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게 생각을 보니까 합니다. 어쨌든 정권에 대한 민노총의 목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더 악화될 부분이고 있고요. 그렇죠. 정권에 도움은 안 될 상황일 텐데 정부의 대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그래서 될까요? 정부가 사실은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민주노총이 그 소위 광화문 촛불 시위에 내세웠던 많은 그 정책적 제안들을 수용해서 정부로서는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을 했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낮추면서까지 민주노총의 이런 목리를 다 들어줘 가지고서는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그건 국민 전체를 보고 그래요. 정부는 일을 해야죠. 또 민주노총도 국민 전체를 보고 자기가 지금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발전이나 또 다른 산업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예. 지난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의 틀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소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예.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 규제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규제가 없는 그러한 그 산업 분야를 8개 정도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뭐 예.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정부가 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얘기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역대 정권마다 뭐 규제 전봇대다, 뭐 손톱민 가시다 이게 규제 완화 슬로건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뭐 성과는 항상 좀 미미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고 또 해외와 비교했을 때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떤 정책을 좀 빗대어서 좀 우리가 더 내놓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짧게 줄여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규제가 지금 잘 맞지가 않는 게 기존의 정부 부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 형태의 틀에 맞춰서 정부 부처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존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융합인데 한 가지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달려들어야 되고 그 여러 부처가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서로 간에 지금 뭐 주도권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제목 찾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우리 정부조차도 틀을 바꾸고 부처의 편제마저도 바꿔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규제가 완화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제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소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만들어 제정된 법인데 이것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있고요. 통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개인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보호에 지나쳐가지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활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을 거의 다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일원화하고 이러한 법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사후 규제로 갈 수 있게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사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우리는 사전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개인정보도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개선이 시급한 분야이고요. 또 바이오 분야에서 혹시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유전자 가위를 쓸 수가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술년 한국경제 전망을 우리 방부영국 군장대 석재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